변이가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역병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많은 부분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어떻게 코로나라는 그런 걸 겪으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런 걸 좀 실제 느끼시나요? 저는 뭐 일단은 수입이 한 3분의 1 정도 줄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어쨌든 글 쓰는 사람이니까 영화 쪽이 타격이 크니까 뭐 방송이나 또 강의 하던 것들도 또 이제 사람이 모여야 하는 일인데 그걸 이제 못 하게 되고. 교수님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래 저의 삶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팬데믹 이전 이후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 전공의 특성상 이제 감염병의 역사 이런 게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의뢰가 많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요. 아, 수혜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명함이 갈리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었는데 재테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노후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어준 게 또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은 뭐 주식은 따로 안 하시죠? 예, 저는 아마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실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제가 주식을 시작을 한다면은 성격상 24시간 아마 차트 뚫어지게 보고 막 좀 올라가면 엄청 논문 쓰시고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몸소 겪고 계신 건데 좀 남다른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화두가 됐을 때 감기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작품 보면은 이제 초반에 그 바이러스가 번져 나가는 그걸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 효과를 통해서 그 비말이 정말 그 환자가 재채기 한번 하면은 막 그게 네. 엄청나게 확대가 돼가지고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병 퍼지기 시작하면서 많이 봤던 작품들이 사실 재난 영화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영화를 많이 봤던 요인 중에 하나는 그래도 그 재난 영화들은 후반부에 가면 어떻게든 그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인간들의 지혜라든가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준다라는 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는 희망을 줬던 거죠. 영화 속에서의 결말은 뭐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 안에 어쩌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그런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과거를 이제 계속 연구하고 들여다보게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처럼 신종 감염병이 딱 닥쳤다.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체에 대한 정보도 없고 이 병원체가 어떤 식으로 뭐 퍼지고 영향을 미칠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소독, 검역, 뭐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모든 것들 이게 다 의학적인 그 방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학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 이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인문학을 전공했고 이제 문화 콘텐츠를 비평하고 있는 일을 하지만 우리 몸과 질병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뭐 그런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또 가정의학과 교수님이랑 같이 영화 한 편을 놓고 영화 속의 질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칼럼을 쓴 적도 있었거든요. 팬데믹 시대에 되게 또 필요한 공부고 더 많이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예, 굉장히 좋은 강의인데요. 저희 교실에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바로 여기서 한번 저기.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보면 이제 바이러스가 있고 세균이 있고
이게 병원체라 그러는 거죠. 어떤 질병이 이제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생겼는데 했을 때 그 애를 이제 병원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는 뭐 기생충에서부터 기생충이 있고 뭐 박테리아, 세균 이런 것도 있고 그 사이에도 곰팡이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건 바이러스고요. 혹시 그 세계 3대 감염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3대 감염병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랑 결핵이랑 에이즈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말라리아는 병원체가 이제 기생충이고 결핵은 세균 그리고 에이즈는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생충에서 바이러스로 갈수록 뭐 위험하다 이것도 아니고 그 병원체 종류에 상관없이 감염병은 다 위협적일 수 있다. 또 병의 호칭에 있어서도 역병, 뭐 전염병, 감염병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염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병원체가 뭐 인체에 들어와서 이제 증식을 하고 발병을 시켰다.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감염이 됐는데 그게 저한테서만 끝나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전파를 안 시킨다. 그리고 그냥 감염병이고 전파가 되면은 전염병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제 역병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지금 뭐 최근에 뭐 K 좀비물들이 유행하면서 시대극 사극들에서 이제 좀비에게 이제 물리면은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역병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역병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적으로는 이제 급성이고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그런 이제 유행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병원체의 존재도 알 수 없고 병이 왜 걸리는지도 모르고 대처 방법도 몰랐던 시절에 그냥 큰일이 난 재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지금 하여튼 저희가 쓰는 용어 중에는 그러니까 감염병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시대성, 역사성을 따진다면 감염병이 가장 적합하고 특별히 전염병, 감염병을 이렇게 구분 안 하셔도 일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백신 관련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코로나 대응 수단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젊어서 아직 순서가 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내일 당장 맞을 수 있다고 하면 맞으러 가실 건가요? 네, 저는 내일 맞으러 가겠습니다. 아, 그렇죠. 교수님요? 저 지금 당장이라도 받겠습니다. 저는 아직 맞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왜 안 하고 싶으세요? 불안정성 때문은 아니고요. 백신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뉴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우리가 그럼 백신을 거부할 권리는 없는 건가요? 국가에 따라 다른데 법률에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최근에 아마 그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가 지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순서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밀린다던가 뭐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그래서 백신을 뭐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 맞는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또 그 사회 인사들이 그 인플루언서들이 좀 나서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대사를 인용해서 살고 싶으면 날 따라오라면서 본인이 맞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감염병이라는 게 문제가 나 하나 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제 감염됐다가 남한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남을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런 반대론자들이 꽤 있었나요? 백신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내 몸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요. 18세기에 그 무슨 베르누이, 그 유체 역학으로 유명한 베르누이랑 백과전술로 유명한 달랑베르가 이제 논쟁한 게 있는데 베르누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공동체 전체로 봤을 때 백신을 다들 접종하는 게 그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다들 백신 접종 받고 그걸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 반면에 달랑베르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두창에 나중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닥치지도 않은 그런 미지의 리스크 때문에 당장 내가 이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느냐. 맞으면 1에 3%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피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그런 논쟁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딱 그 이후로 사실 그 두 사람의 입장이라는 것이 계속 그 형태만 조금씩 변형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초의 백신은
어떤 거였나요? 최초의 백신은 그 이제 두창에 대한 인두법, 우두법, 종두 관련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요. 최소한 15세기 이전부터 이제 중국이나 터키 등지에서는 이제 인두법이라고 두창에 걸린 환자의 부스럼에서 그 묽은 액체를 뽑아가지고 직접 그 멀쩡한 사람들 주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뭐 딱지를 가루를 내서 이렇게 흡입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그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주입을 한 거죠, 인체에. 그것이 최초의 백신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그걸 한 발 앞서 나간 게 그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법이란 것을 이제 그렇죠. 1796년에 첫 접종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사실 경험적인 사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소에 젖을 짜는 이제 여인들은 뭔가 그 소의 두창, 우두 같은 걸 한번 가볍게 앓고 나면은 두창이 걸리지 않더라,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백신 하면 항상 이제 인권 문제가 같이 따라 나오잖아요. 네네네. 최초의 백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백신이 등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쭉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생체 실험이고 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그 바이러스를 노출을 시켜봐야 되잖아요. 영화 팬데믹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날리기 시작한 잿빛 눈에 노출이 되면 여성은 100% 치사율이에요. 남성은 무증상이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여성들은 정부에 와서 생체 실험에 좀 참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거의 뭐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생체 실험 말씀하셨는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생체 실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의 양이 인체에 들어가야 이게 코로나19에 걸리는가, 이런 것부터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생체 실험을 했어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물론 뭐 자원봉사자를 모아가지고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그런 실험도 했고, 인간 도전 시험이라고요. 이 코로나 백신이 지금 너무나 단기간에 막 개발된, 그리고 또 뭐 임상 실험을 지금 좀 축소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보통 백신 이제 개발하기까지는 몇 년, 한 5년 이상 보통 잡거든요. 뭐 사스, 메르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백신 나오지도 않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개발이 됐다는 것 자체가 많은 뭐랄까, 그러니까 꼭 해야 될 그런 임상 시험을 좀 생략했다든지 규모를 축소했다든지 분명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백신에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영화나 문학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 백신이 정확한 것이고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백신 전쟁이 다시 시작되죠. 뭐 컨테이전 같은 영화에서 또 보면은 그 백신을 얻기 위해서 또 막 그 유력한 박사를 또 잡아두고 인질극을 벌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개인의 선택이냐 자유냐 뭐 안정성이냐 뭐 이런 부분들과는 조금 다른 지점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바이러스가 변이를 하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백신을 만들 때마다 변이가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이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 변이가 조금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애초에 대상으로 했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을 텐데, 이 항체가 이 변이가 일어났어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변이의 정도가 커가지고 이 항체가 이걸 인식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될 텐데, 그 변이의 정도에 따라서 아예 신종 질병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코로나19. 그러니까 사스 바이러스가 이제 큰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코로나19라는 전혀 다른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된 그런 사례가 될 텐데,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끝내고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올해 말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제 SBST 포럼을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올해 11월이 저희 포럼 개최 시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맹신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감염자가 주변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평균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이거에서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에 한 사람이 평균 2.5명을 감염시킨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게 60%였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나온 개념인데, 근데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감염 유행 자체가 줄어들겠죠.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유행이 종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지 모든 감염이 차단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접종자 수가 늘어나는데 또 감염자 수가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일단은 그 백신 보통 이제 2번 접종하잖아요. 2번을 다 접종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항체가 형성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종이 시작된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유행도 번질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백신을 다 접종한 사람들 항체가 생겼다는 게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그 어떤 프리패스를 줘서 세계의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차별이다. 이런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어요. 차별일 수 있죠. 접종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체질에 따라서는 항체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인데 항체가 없다고 해서 뭐 해외도 못 나간다. 이거는 명백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근데 그 집단 면역이라는 게 이게 처음에 생겨난 개념이 그게 인간으로부터 생겨난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한 100년은 됐습니다. 집단 면역이라는 게 1920년대 이제 그 생쥐, 실험용 쥐들의 쥐의 그 전염병 관련 실험을 하다가 이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쥐 집단에서 그 어느 일정 비율의 쥐가 이제 면역을 가졌더니 유행이 잘 둔화되더라. 이제 점차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인간한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로 홍역을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실제로 우리 인간에게도 집단 면역이라는 그 개념이 적용이 될 수 있다. 일단 그런 결론이 난 상태고. 그러면 뒷보럼은 어떻게 열릴 수 있을까요? 부채도사한테 글쎄요. 아마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도 시작이 됐고 이제 점점 그 집단 면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방역이 좀 완화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또 이제 이런 시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항상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음모론 같은 거. 이제 컨테이전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저널리스트가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씁쓸한데요. 자기 블로그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개나리가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리고 자기가 그거에 효과를 봤다 직접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뭐 제약회사랑 짜고 막 주가가 이제 그래서 높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근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진짜 이런가? 저 같은 경우는 의학 상식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들으면서도 이게 진짜 이럴 수도 있겠네. 정말인가? 막 약간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네,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이게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퍼뜨린 거다. 이게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인류의 기술로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완벽한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감염병의 역사를 보면은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음모론이 꾸준히 이제 제기가 되어 왔거든요. 과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렇죠.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트 흑사병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퍼뜨렸다. 이런 이제 그 유언비어를 퍼뜨려가지고 대학살을 했고요. 요즘 최근에 혹시 그러면 영화를 보셨나요, 현웅관이? 저는 사실 그게 저의 직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마조마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팬데믹이 끝나는 시점과 함께 더불어서 좀 영화관에 사람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보고 있죠. 네, 교수님 이제 뭐 문명과 감염병 같은 경우에 이게 상당히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문명을 유지하는 이상은 감염병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축을 이제 길들인 시점에서부터 그 야생동물 가축으로부터 이제 많은 그 감염병이 인간에게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감염병이 많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문명에. 인간하고 어떤 동물, 인간하고 자연과의 그런 적절한 거리두기 이건 되게 필요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거리를 둬야 되고 인간이 바이러스나 뭐 세균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한 일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뭐 하죠, 작가님?